애착 수업 4장 상처받은 애착을 안정시키기. 불안정한 애착에 접근하는 법. 지금까지 설명했듯 의학 모델이 아닌 애착 모델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은 증상을 없애는 데 집착하지 않고 증상의 원인이 되는 애착 장애를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나 일련의 악순환을 해소한다. 애착이 불안정하면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고 안전을 위협받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민감해져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애착을 안정시키면 관계를 시킬 뿐 아니라 안도감을 높여 상처받기 쉬운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사회 적응력을 키우며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다. 이번 장에서는 애착 모델을 바탕으로 애착에 접근하는 법을 소개한다. 애착을 다루는 일은 비행기 조종과 비슷하다. 기체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꼬리 날개나 엔진에 문제가 있을 땐 탁월한 기량을 가진 전문가가 조종해야 한다.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원리를 익혔더라도 수많은 임상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상세한 지침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행기 부품의 제조사도 일련 번호도 문제도 모두 다른데 한 가지 매뉴얼로 고쳐봤자 하늘을 제대로 날게 할 수가 없다. 이 경우 오히려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쪽이 도움이 된다. 의사가 인턴이나 레지던트에게 내시경 시술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과 순서를 외울 순 있지만 실제로 시술을 하려면 감각이 있어야 한다. 함부로 시술을 시켰다가는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실제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저항감이 느껴지면 무리해서 집어넣지 말고 일단 뺐다가 다시 넣어봐 라고 가르치는 식이다. 이런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은 사람이고 긴장하거나 불안해할 수도 있다. 순간순간 기분도 변하고 의사의 바람대로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매뉴얼대로 판단에 곧바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애착 기반 접근법을 설명할 때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원칙을 강조하고 너무 상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상대에 따라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기법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무 자세한 기법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와 사고방식이다. 올바른 태도와 사고방식으로 성의 있게 끈기를 발휘한다면 상황은 좋아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올바른 태도와 사고방식을 갖추기가 정말 쉽지 않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 한들 몸으로 철저히 익히지 않으면 본인은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엉뚱한 결과가 생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지도를 받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는 아직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선 마음가짐과 자세,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애착 기반 접근법의 기본 개념과 원칙을 살펴보자. 애착 회복적 접근 대 애착 안정화 접근. 애착 기반 접근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애착 회복적 접근법, 또 하나는 애착 안정화 접근법이다. 애착 회복적 접근법이란 당사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애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폭력적인 부모나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애착을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고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어색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가 지나치게 지배적이거나 의존적이라면 둘 중 한쪽, 양쪽 모두의 애착을 안정시켜 관계를 개선하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보다 아이나 배우자의 전반적인 문제 행동이나 증상을 개선해 안정되고 따뜻한 일상을 회복하기도 한다. 애착 안정화 접근법은 당사자 곁에 있는 제3자가 안전기지가 되어 애착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회복 자체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의사나 상담사가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경우도 애착 안정화 접근법에 해당한다. 사례에 따라 애착 안정화를 위해 사이가 나쁜 부모나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기도 한다. 이럴 때 이 접근법을 통해 제3자와 맺는 관계를 안정시켜 당사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상태를 개선시킨다. 애착 회복적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우선 부모와 아이 또는 어느 한쪽의 애착 안정화 접근법을 실시해서 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애착 회복적 접근법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초반에는 애착 안정화 접근법을 적용하고 애착 회복적 접근법을 후반에 적용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 애착 회복적 접근법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시기상조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한다. 애착 회복적 접근법이 올바르게 진행되려면 양쪽이 관계를 회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 애착 안정화 접근법이 양쪽의 바람을 촉진할 수 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애착 회복적 접근법을 진행하면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거나 회복이 어려워질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 각자 본인의 잘못을 잘 돌아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만약 부모나 배우자에게 이런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키워주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담과 진료는 필수가 아니다. 애착 기반 접근법의 놀라운 점은 반드시 환자 당사자를 진찰하거나 상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 의학 모델의 상식을 초월한다. 의학 모델은 환자의 질병이 증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의 불안정한 애착이 문제 행동이나 증상과 연결돼 있다면 의학 모델로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기 어렵다. 양쪽의 관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문제를 만드는 원인 제공자의 대응 방식을 바꿔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할 때 애착의 안정화, 더 나아가 환자의 회복이 가능해진다. 경계성 인격장애 치료에서도 어머니나 배우자처럼 환자보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이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한다. 부모가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오거나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도움을 청할 때 상당수는 아이나 배우자의 문제에만 주목해 다른 부분은 아예 보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당사자 개인의 문제와 서로 간의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당사자가 의지하는 사람의 불안정한 애착이 아이나 배우자의 문제 행동이나 증상과 연결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아이나 배우자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데 불안정한 애착이 더해져 증상이 더욱 악화되거나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사태도 발생한다. 가족 문제를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사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느닷없이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면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다. 이때 애착장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아이나 배우자의 문제 뒤에는 불안정한 애착이 있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면 당사자의 상태가 개선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또한 애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방법도 조언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아이와 배우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점차 바뀌면서 관계가 개선되고 신기하게도 당사자의 문제 행동이나 증상도 서서히 좋아진다. 의학 모델로는 생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부모와 자녀가 오랜 세월 인연을 끊었다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사례를 아주 많이 접한다. 부모와 자녀 중 한쪽이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해 애착 기반 접근법으로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몇십 년 동안이나 연락을 끊고 살던 부모와 자녀가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사례도 있다. 1대1 관계로 시작한다. 일반적인 가족요법에서는 가족을 한자리에 모아 상담을 한다. 그래야 가족 간 권력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 가족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가족 간 갈등이 크지 않다면 이 방법은 효과적이다. 하지만 애착 기반 접근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 초반의 애착 안정화 단계에서는 본인과 가족을 따로 면접해야 한다. 그래야 당사자가 상담사에게 신뢰를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아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충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면 한쪽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쪽은 입을 다물거나 상담사가 한쪽 편만 든다고 생각하기 쉽다. 한쪽은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자기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만을 느낀다. 이처럼 처음부터 삼자 관계를 만들면 오히려 벽을 쌓게 된다. 따라서 우선은 1대1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착이란 본래 1대1 관계다.
1대1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이 확립되어야 비로소 3자 관계도 이해할 수 있다.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1대1 관계에서 이미 좌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3자 관계에서는 더 큰 소외나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타인의 표정을 살피고 진심을 털어놓지 않아 애착을 안정시키기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우선 1대1로 만나 본인 또는 가족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별 관계를 쌓아야 한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이 방법으로 안정된 관계를 구축하기 훨씬 쉽다. 지원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면 이후 양쪽이 함께 모이되 이때도 일반적인 가족 상담처럼 상담사가 가족 사이에 끼어들어 양쪽을 중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지원자와 상대방이 대화하는 자리에 상담사가 참관하는 방식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쉽다. 거듭 말하지만 애착은 본래 1대1 관계에서 생긴다. 기존의 가족 상담에서 통하는 상식과 크게 다르다.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 애착 모델에서는 증상을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고 여긴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는 증상 개선이 아니라 애착 개선이다. 불안정한 애착으로 대인관계가 곤란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약해지며 주변의 도움을 받기조차 어려운 삼중고에 처하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불안정한 애착을 개선하면 일련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의학 모델에서는 증상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상대방이 무조건 부모건 배우자건 장점보다 단점을 보고 원망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아이나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때 증상은 질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의학 모델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불안에 대해 그것은 이런 질병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라는 식으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진단을 받으면 자신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포기하는 셈이다. 이러면 관계와 증상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증상은 몸이 도와달라는 신호인데 이를 방치하고 체념해버리면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를 무시하는 셈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증상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저런 복잡한 진단명을 늘어놓을 뿐 반드시 필요한 대응은 할 수 없다.